안녕하세요. 이번에는 7번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는 다 보셨을 것 같고 한 번씩 다 풀어보셨잖아요. 그죠? 올해 것도 아니고 작년 거니까 지금쯤이면 뭐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학원 시스템으로 공부하시면 뭐 대충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자기 기준에 따라서 기출문제는 또 풀어보시잖아요. 뭐 어느 정도 내가 됐다 또 그러면 기본 강의 지나고 날 때도 또 풀어보시기도 하고, 다 보셨던 문제들이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 문제를 뭐 답을 맞춰서 이렇다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행정법 기본 강의들을 들으셨던 것들이 좀 강화되고 탄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왜냐면 이게 이렇다,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왜 과연 조금씩은 의문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래야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만들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사님 책들은 거의 하나도 안 봤어요. 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네 저렇게 설명하네 뭐 이러면 또 따라하게 돼요. 그럼 제 강의에 더 극성이 없잖아요. 제 거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강사님 책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혹시 뭐 강의에 도움이 될까 하고 한 권 샀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난잡해요 저한테, 제 사고방식에는. 그래서 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 책을 드립탑 몇 권 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 책은 살 때마다 짜증나는 것 중에서 1년마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면 1년마다 후배들 줬던 기억이 있어요. 더구나 행정법 책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책을 보다 보면 의문시수 찾아보면 외국 책 있거든요. 그럼 또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짜증나요. 그럼 판례는 뭐 여기 보면 되고, 판례 평석이란 파트들은 대부분 판례 해설에 책을 보면 되고 뭐 이래서 특별히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의한 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뭐 옳지 않든 내 사지선다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당사자가 의무를 가하는 처분이 하나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 의견기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처분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예요? 퇴직연금 환수 결정을 뭘로 본 거예요? 처분으로 본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처분으로 봐보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 절차를 따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판례는 뭐라고 써요? 이게 답이죠. 판례 쭉 뭐 상황 설명하고,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당사자 의무를 거하는 처분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금액을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헌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의 명제잖아요. 환수 결정은 처분인데 불이익한 처분이고, 그죠? 불이익한 처분이면 행정절차법 따라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주지 않아도 된다. 그죠?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다.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점에 전제 조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퇴직연금 환수 결정도 아니죠. 법령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뭘 하도록 돼 있어요? 당사자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를 보내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돌려달라는 이행 청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환수 결정이라고 보고 처분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왜? 이건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앞에 써놨잖아요. 법령에 따라 환수 금액이 정해져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정해져요? 법령에 따라 환수 의무가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반납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법률적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결정돼요? 법률에서 결정돼요.
이게 처분이에요? 이걸 항고소송 형태로 해결해야 돼요, 분쟁을? 아니죠. 당사자 소송 형태로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처분으로 보자, 이렇게 항고소송 형태로 해결하지 않을 소송을 항고소송 형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행정절차법 집어넣으니까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진행될 없잖아요. 다 법령에서 정해지고 법령에서 조사하고 법령에서 가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처분으로 인정해버리니까 문제죠. 근데 최근 판례 2004년도 보세요. 전부 뭐래요? 처분은 아니다. 관념의 통지다. 여기 돼 있잖아요. 관념의 통지다. 또 뭐예요? 이건 나름 보세요. 공법상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없어요. 환수 결정이 처분이다 판례가 몇 개 없어요. 인터넷 사이트 뒤져보면. 보세요. 이러한 미지급, 과지급에서 뭘 당사자성 형태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처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행정처분 항고소송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버리면 전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교수님들이 출제했다면 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퇴직금 환수 결정을 처분으로 봐버린다? 여러분들 이거하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년. 너 정년에 도달했다는 게 통보가 항고소송의 처분으로 봐요? 안 보잖아요. 사실의 통지라고 보잖아요. 왜? 법률에서 다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럼 법률로 인한 관계는 어떻게 돼요? 공법성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돼요. 나중에 공법적 당사자 소송이 되면 할 때 설명하겠지만 공법성 당사자 소송은 두 개잖아요. 공법상의 법률 관계인데 공법상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 법률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번째 행정청의 행위로 발생하는 케이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는 법률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고소송 형태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공법성 당사자 소송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이게 행정 절차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처분이 어떻게 돼요? 처분이면 행정절차법 22조 어떻게 돼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일 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걸려버리잖아요. 따당. 근데 이거 느낌상 보면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넌 반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쭉 절차가 저기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끝.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의무가 있는지. 그럼 의무가 그 액수가 얼마인지. 그거죠. 이해되시죠? 더구나 만약 이 과오나위 발생 원인이 수령자에게 있다면, 수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그죠? 의견 진술을 주지 아니했다고 해서 처분을 취소하는 게 타당할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고소송 형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 형태로 해결해야 돼요. 처분성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데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이래버리니까 우리 대법원은 22조 적용해야 되는데 뭐 22조 적용하면 다 문제가 그래서 안 했으니까 취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소하기는 좀 그렇잖아, 결정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거쳐도 된다. 더구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까지 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또 여기서 한 가지, 신의칙이 과연 공법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이냐? 그럼 여러분들 법원책에 신의칙이 들어있어요.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또는 암기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돼? 불이익한 처분이면 적어도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건 기억하시죠? 그죠? 의무를 과하거나 22조, 그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일 때, 그죠? 권익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고쳐야 돼요. 권익, 그죠? 의무를 과했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거지. 그죠? 우리는 아직도 권리와 이익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권익이라는 표현도. 옛날 표현 같기도 하고. 다음 보시죠. 2번 수익적 행정력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직접 당사자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행정처 처분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이니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하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판례대로 외우세요, 이건. 그럼 맨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부 처분 나오면 사전 통지 대상도 안 되지만 집행정지 대상도 안 되는 거. 그죠? 승소의 이익이 없다, 이거죠? 기억해 두세요. 두 개 가장, 죄송합니다. 거부 처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신청권이 있는지 문제, 첫 번째, 그죠? 그죠? 신청권에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순서가? 원고적격, 대상적격,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먼저, 신청권의 문제. 그죠? 거부처분에서 신청권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보험칙 기관으로 해서 직접적 권리도, 왜? 처음에 준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 줬을 때, 이해되시죠? 그게 나올 수 있는지. 그죠? 거부처분에 대해서 신청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럼 신청권의 무하자재량 청구권 문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 이제 대상적격 문제죠. 그럼 집행정지할 때 집행정지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부처분의 위법성에서 실체법적 하자. 거부 사유의 문제. 그죠? 그럼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그죠? 그거 나오겠죠? 두 번째 뭐 있어요? 절차 위반이었을 때. 그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소송 가서 뭐가 나와요? 판결 가가지고 기판력, 기속력 이해되시죠?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나머지 판례들이 쭉 정리가 돼. 그냥 무입되고 행정절차에서 거부처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부처분을 딱 놓고 거부처분의 논점이 뭐냐 쭉 그럼 소송 형태로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소송 쭉 넣어 거부처분 소송 쭉 생각해 놓고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요, 논점이. 그래서 행정소송법 먼저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번 보시죠.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가처분 확정 판결은 기판력이 저촉된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그죠? 옛날 판례라 그래서 기판력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기속력에 써 있잖아요. 그죠? 확정 판결의 효력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야 돼. 확정 판결의 효력은 뭐가 생겨요? 형성력이 생기죠? 형성력이란 말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원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바로 법률관계가 형성돼 버린다는. 그러니까 뭐 취소 판결을 위해서 어떤 처분은 바로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소급적으로. 그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동일처분 금지 의무. 그죠?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동일처분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죠? 그것도 나중에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행정소송법 할 때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아직 설명 안 드렸으면 행정소송법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거기 들어있죠. 그래서 보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동일처분이어도, 그죠? 절차에서 치유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죠? 거부처분의 판결력에 관한 문제 여기 기억해 두시라고. 쭉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판례는 너무 많고 교수님 파도 한두 개 써있는데 옛날 판례라서 기판력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원래 기성력의 문제예요. 자, 4번 보시죠. 행정청이 당사자의 도시관계 시행관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변호사에 요구되는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주었다면 이를 청문에 실시 안 하게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된다. 자, 청문 보실 때, 법조문 보실 때하고 판례 보실 때하고 중요하죠. 근데 청문은 순서도 정리하셔야 돼요. 청문은 어떤 거고 개념이, 청문은 첫 번째 뭐 실시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실시 여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청문 실시 여부, 실시할 건지, 실시 안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제, 보세요. 청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중요하죠, 요게.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배제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뭐가 이제 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왜? 행정 절차가 그만큼 쉽게 해서
순위가 올라왔어요. 옛날에 과거에 무시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 절차의 권리들을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협약에 의해서 배제했죠?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입법적인 결단이에요.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럼 이 법률을 강행법구로 볼 거냐? 당사자의 계약,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배제할 정도로 미명 규정이냐? 훈시 규정이냐? 아니냐?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순도가 올라왔다니까. 지위가 올라왔어요. 법적 지위가 올라왔어요.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허용하면 안 되겠죠. 판례 보시면, 판례 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